세법 하나만큼은 김은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개정세법을 우리 저번에 이제 쭉 했습니다. 국기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까지 여기까지 지금 개정세법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개정세법이 나오면서 시행령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좀 추가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걔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정세법 특강을 일단 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그때 하지 않았던 시행령도 이제 입법예고가 전부 다 됐기 때문에 시행령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그때 우리 공부했던 거 중간중간에 시행령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개정 시행령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개정세법 특강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하는 내용까지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개정세법 특강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징법, 국세징수법, 그다음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요것도 시험 범위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때 우리 개정세법 특강할 때 안 했었어요.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거는 개정세법 법 개정된 거하고 시행령 입법예고 된 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걔네들도 한꺼번에 두 번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회계사 시험을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 이 시행령, 국기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시행령안 반영된 개정세법 특강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하는 그 국징법, 국조법, 조처법에 대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입법예고 된 것까지 합해가지고 특강하는 거 그 내용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정세법 특강 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바뀌는 부분들, 시행령 입법예고 된 것 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개정세법 특강에서 보지 않았던 내용들. 먼저 국세기본법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몇 개 볼 건데 먼저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중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의 범위가 있는데 그 친족의 범위가 이번에 좀 이렇게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혈족이랑 인척이랑 차이는 알고 계시죠? 혈족은 피로 연결된 친척을 말하는 거고요. 인척은 피로 연결된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고모는 혈족이죠. 근데 고모부는 인척이죠. 고모의 배우자니까. 근데 육촌 이내 혈족과 사촌 이내 인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육촌이면 몰라요 요즘에. 근데 육촌 저도 지금 육촌 잘 모르거든요. 육촌이면은 제가 이제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십남매다 보니까 제 사촌 형제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쪽에 외가 쪽에 사촌 형제들은 얼굴 기억 안 나는 친척들도 있어요. 사촌 형제들도 있어요. 사촌 누나들도 얼굴 기억 안 나는 누나들도 있고. 근데 육촌이라뇨. 육촌은 진짜 멀지. 그래서 이번에 좀 합리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촌이네. 저는 사촌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고 저는 어머니가 십남매나 되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사촌까지는 좀 알죠. 사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삼촌 이내 인척만.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촌 이내 혈족과 삼촌 이내 인척.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요.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실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 특수관계자인 친족에 포함이 되고요. 내 아들인데 다른 사람한테 입양된 거죠. 입양된 자 또는 내 아들인데 다른 사람한테 입양이 된 그 아들의 배우자 그리고 그의 이제 직계 비속 손자.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낳지만 다른 부모의 입양이 된 거죠. 그래도 나의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추가된 건 뭐냐면 반대로 그러니까 혼외 출생자, 내가 결혼해가지고 난 애가 아닌 혼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내가 누군가를 지금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그 애의 생부나 생모, 살아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도 특수관계자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이게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촌 몰라요. 육촌 모르니까 사촌까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척은 삼촌 이내 인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 프린트에는 예전에 개정세법 특강했을 때 내용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가로 6번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가로 6번에 2, 3, 4, 5번은 개정세법 특강 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6번에 이제 시행령 입법 요구된 게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교재의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우린 중간중간에 저번에 개정세법 특강 한 거 말고도 추가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6번에 국기법상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게 지금 4가지의 경우에 명단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명단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하게 돼 있고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명단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도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명단 공개는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명단 공개 기간이 그동안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만 명단 공개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공개일로부터 5년간 명단 공개한다. 5년간. 다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형의 미집행 시에는 명단 공개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미납부했거나 형의 미집행 시에는 명단 공개 계속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명단 공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조세 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가공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의 명단 공개는 별도의 명단 공개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그런 나머지 명단 공개가 되는 나머지들도 공개 기간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포탈범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5년인데 조세범처벌법상의 상습적 조세 포탈자거나 또는 면세유 부정 유통자거나 또는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 판매하는 자는 10년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개 기간이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간 공개하겠다. 가공이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는 5년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세금 등을 미납부했거나 또는 형의 미집행 시에는 이 공개 기간 관계없이 계속 공개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번 새롭게 개정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시행령 입법 예고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7번인데 거짓 진술, 그다음에 직무집행 거부나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법에서 그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작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는데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개정세법 특강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수익 금액별로 내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 시에 과태료는 수익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이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변경됐느냐? 이렇게 작년까지는 내가 수익 금액이 100억 원 이하라면은 과태료가 500만 원. 수익 금액이 100억에서 100억 초과 500억 원 이하 요 사이에 수익 금액이 있는데 직무집행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과태료는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 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익 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과태료는 2천만 원 이렇게 됐던 거가 금액이 확 낮아졌어요. 100억 원 이하면 500만 원, 100억과 200억 원 사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200억 초과 300억 이하라면은 2천만 원. 수익 금액이 예를 들면 350억이다. 근데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과태료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 금액 500억 원만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는 5천만 원으로 확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수익 금액이 얼마일 때 과태료는 얼마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앞에서 우리가 개정세법 특강할 때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과태료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법에서는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개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서는 입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수익 금액이 얼마일 때 과태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령 입법료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 문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3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쭉 가서
3장에서 조세 채권의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서 되게 그 개정세법 특강할 때 자세하게 사례까지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세 우선의 원칙 규정이라든지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국세 우선의 원칙 적용 예외를 신설했다. 그러니까 재산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국세 우선의 원칙 규정 이것도 변경이 됐고요. 그러니까 종전의 임대인이 있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 저당권이라든지 또는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우리 개정세법 특강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는데 이번에 이걸 다시 또 얘기하려는 거는 여러분 교재 나눠드렸으니까 보는데요. 이게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 여기 해당 재산에 설정된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지만 종전 소유자한테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그러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미납 국세를 더 징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그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요거 얘기하면서 이거 기억나시죠? 개정세법 특강할 때 임대인 변경 시에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 드리면서 얘기해드렸었는데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하는 거 이게 그렇죠? 주택 임차 보증금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었을 때 현행 규정은 얘보다도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인 경우에도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을 했지만 개정된 규정에는 그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그 범위 내에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 등을 먼저 우선해 가지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까지 해서 그때 사례 들여 가지고 들었던 거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으로 추가로 그 금액의 한도 내에 그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온 건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내용은 됐어요. 그 다음에 사장의 조세 불복 제도하고 납세자와의 권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국선 대리인 선임 가능한 기준이 이번에 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세 불복할 때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에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부세에 대한 청구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제외 기준도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때 청구세액이 이제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청구세액은 3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그러지만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청구세액이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5천만 원 이하일 때에도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 있게 청구세액 금액이 더 확대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복 과정에서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청구세액 기준을 더 증액시켰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국세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그 민간위원들 세법 관련된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민간위원회 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이 세무서는 21명이었는데 25명으로 근데 민간위원이 늘어난 거예요. 4명이 더. 위원장은 세무장이고 그 세무서 수석 공무원은 4명이네 그대로인데 외부의 민간위원을 16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더 확대한 거죠. 그리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더 늘려가지고요. 총 27명에서 32명 이내가 되게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도 총 35명이었는데 41명, 6명 더 늘어났잖아요. 다 민간위원 쪽에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회 수를 확대했다라고 이번에 시행령 입법예고에 나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면서 성실사업자들
성질사업자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면서 성질사업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번에 살짝 개정이 좀 됐습니다. 입법력으로 나왔는데 일단 소규모 사업자 하려면 수익 금액이 작아야 되잖아요. 수익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성질사업자야. 그러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개인사업자는 그대로예요.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이하의 수익 금액이어야 된대요. 그건 그대로거든요. 근데 법인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자를 소규모 사업자로 했는데 3억 원 이하로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자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대됐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실사업자 요건. 성실사업자 요건은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성실사업자가 되거든요. 이 요건들을 북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고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융수증 가맹점으로 전부 다 가입하고 발급 거부 등이 없어야 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해야 된다.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납부기 한 현재 국세 체납한 금액이 없어야 된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 사업자로 받거든요. 정기세무조사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성실 사업자로 받는데 거기에 2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 2개까지도 충족해야 됩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돼. 물론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수익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개인사업자는 필요 없고요. 이거 법인사업자도 수익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성실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면세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 발급하고요. 발급하는데 미교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부 다 했어야 된다.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하면 성실사업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얘까지도 다 충족이 돼야지만 성실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가 더 늘어난 거죠. 수익 금액이 1억 원 이하였었는데 3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기본법 쪽에서 개정세법 특강한 내용에다가 시행령 입법 예고 나온 부분 중에서 지금 좀 너무 디테일한 거는 좀 몇 개 뺐어요. 네, 웬만한 건 지금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입법 예고 나온 거 중에서 너무 디테일한 거 몇 개 빼고, 그래서 지금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내용을 가볼게요. 법인세. 자, 법인세 중에서도 이제 시행령 입법력으로 나온 부분들, 개정세법 특강한 거랑 얘랑 추가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총론에서 우리 그 신탁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은 누구한테 귀속이 될 거냐,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냐,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거냐, 당연히 수익자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수익자가 정해져 있다면 수익자의 소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소득을 하겠다는 거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위탁자의 소득으로 해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하겠다. 그건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탁자한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요건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음에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거니까 그러면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다. 그래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 2가지 요건이 이거였어요. 1번,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또는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재산에 대한 귀속권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1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드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러면서 엔드 신탁 재산의 원본에 대한 수익권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수익권은 그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익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수익자가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위탁자의 소득이 되는 거고, 수익자가 있더라도 그 수익자가 있더라도 신탁 자산에 대한 원본의 수익권은 위탁자한테 있고, 신탁 자산의 수익의 수익권만 수익자한테 있는데, 그 수익자가 누구냐? 배우자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탁자의 손아귀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탁자의 소득이다. 실질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탁자의 소득으로 봤던 거죠. 수익자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없으면 당연히 위탁자 거고, 그 신탁 재산에 수익자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그러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기속자는 위탁자니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됐었던 건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그 1번의 요건과 2번의 요건이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수익자가 없거나 수익자가 있더라도 위탁자가 이러한 권리가 있어서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거나, 또는 1번이 아니더라도 2번이거나, 수익자가 있는데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수익권자는 위탁자고, 그 신탁 재산을 발생하는 수익의 수익권자는 배우자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라는 거죠. 1 또는 2,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돼서 위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소득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엔드가 아니라 1 또는 2,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사례를 좀 들으실 필요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식 교부형 주식 매수 선택권 양도 금액 산정 기준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주식 선택권을 지금 교부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하나당, 주식 선택권은 지금 하나당 얼마냐면 행사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행사 당시의 시가가 50,000원인 거예요. 이게 주식 선택권 행사 가격은 10,000원이고 행사 당시 시가가 50,000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당연히 행사를 했겠네. 그러니까 행사 가격 10,000원인, 지금 시가가 50,000원짜리인데 10,000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선택권을 지금 교부를 한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주식선택권 행사를 한 겁니다. 행사를 딱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가 그러면 현금을 받고 장부 봐볼게요. 현금을 지금 10,000원을 받고 50,000원짜리, 지금 현재 시가가 50,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발행하는데 얘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렇게 자기 주식을 준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지금 주게 된 겁니다. 자기 주식을. 그러면 이제 장부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장부에는 자기 주식을 주는데 그 자기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렇게 회계 처리할까요? 요거를 요렇게 하나당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요 주식은 지금 현재 100개가 부여가 된 거고, 주식은 그 100개를 다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현금이 지금 10,000원 곱하기 100개 하니까 1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자기 주식을 지금 교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기 주식이 예전에 취득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500만 원, 지금 총 500만 원에 해당되는 자기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얘가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이 지금 현재 시가는 500만 원인데, 그 시가 500만 원, 지금 현재 주식의 시가가 500만 원, 행사 당시에 그 주식의 시가가 지금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줬는데
그 자기 주식이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의 자기 주식이 예전에 취득할 때는 300만 원에 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주식이 예전에 취득가액은 자기 주식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시가가 500만 원.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전에 자기 주식 살 때는 그때는 시가가 300만 원이어가지고 3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은 그 자기 주식에 대한 시가가 예전에 300만 원 주고 샀던 그 자기 주식 시가가 지금 현재 500만 원인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주식 시가 500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 500만 원짜리가 예전에 300만 원 어치 주식이 자기 주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300만 원, 그때 현금 300만 원 나가고 자기 주식 300만 원 취득했던 그 자기 주식이 지금 현재 시가가 500만 원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교부를 해준 거죠. 시가 얼마 치니까, 시가로는 500만 원 치니까. 이렇게죠.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처분 손실이 이제 자본 조정이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현금 100만 원 들어온 거 사실이잖아요. 지금 시가 50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은 얼마 전에 300만 원 주고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주식 300만 원 없어진 거 맞죠? 근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자기 주식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그때 자기 주식을 주든지 아니면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든지 그때 받은 행사 가격, 이게 지금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받은, 즉 주식을 팔고서 받은 금액이잖아요. 양도가액과 시가 차이 나는 금액을 송금으로 한다. 지금 현재 시가가 500만 원이니까 송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세법상 그 400만 원 송금으로 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4만 원 곱하기 100개 400만 원만큼 제가 지금 월급 더 준 거 아니에요? 시가가 500만 원짜리 주식인데 근데 지금 상대 그 임직원이 100만 원만 주고 그 주식을 지금 사갈 수가 있는 거니까 상대방은 시가 500만 원짜리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4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법인은 400만 원만큼 월급을 더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송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 가격, 매수가액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송금으로 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맞죠. 여기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뭘로 할 거냐? 사실 이게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애매하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걸 뭘로 할 거냐가 이걸 모르니까 세무조정 자체가 애매한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주식 없어진 건 맞고요. 현금 없어진 건 맞는데 얘는 자본 조정이 200만 원인데 송금은 아무튼 400만 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어거지로 이렇게 붕괴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붕괴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뭘로 집어넣을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송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송금 산입 400만 원, 소득 처분도 애매해. 왜냐하면 200만 원은 자본 조정 차이니까 기타인데 나머지 200만 원은 뭘로 해야 될지가 애매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된 거냐? 야, 이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장부에 지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세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세법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지금 현재 자기 주식 300만 원 자기 주식을 판 걸로 보겠다는 거지. 예전에 300만 원에 취득했고 그 자기 주식에 대한 지금 현재 시가가 5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자기 주식 이렇게 판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주식권 행사했을 때 행사로 자기 주식을 지금 양도한 거죠. 그때 그 행사 당시의 시가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금으로 지금 더 보겠다는 거죠. 행사 당시의 시가를 입금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 주식 300만 원에 샀고 그거 현재 지금 행사 당시의 시가가 예전에 300만 원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의 현재 시가가 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그 500만 원만 받고 주식을 판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에 양도한 걸로 보는 거니까 500만 원과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만 원만 받은 거니까 또 500만 원 받아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 받다 400만 원 그거 인건비로 준 거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름 아구가 딱 맞죠. 다시 자기 주식 지금 현재 시가 500만 원의 자기 주식은 얼마 전에 300만 원에 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시가가 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현재의 시가, 행사단지 시가를 입금을 하겠다. 그 행사단지 시가를 현금으로 받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기 주식이 300만 원, 자기 주식 샀던 거, 그 장부가액, 자기 주식을 이제 자산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 주식 300만 원을 다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다 송금으로 하고 행사 당시의 시가만큼은 입금으로 하겠다. 현금 받은 걸로 보겠다. 자기 주식을 판 걸로 보이는 거죠. 현재 시가를 받고서 자기 주식을 판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너 500만 원 받아서 400만 원 인건비로 준 거지 송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무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세무종은 장부상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해서 세무종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법상 이렇게 하면 이제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가와 내가 받은 금액 100만 원의 차이 나는 금액. 시가는 5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뭘로 하겠다? 송금으로 하겠다. 그럼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세무조정은 어차피 자기 주식 똑같죠. 이제 아구가 딱 맞으니까 같은 걸 쳐버리고요. 500, 400 해서 100만 원 쳐버리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IS 계정 다 쳐버리면 되는 거죠. 요것만 없애주는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본 조정으로 해놨다면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자본 조정에 대한 차이 200만 원, 자본의 구성력의 차이니까 기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무조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 정리를 좀 하자면 자기 주식 교부형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자기 주식 교부형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자기 주식을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송금이 되는 것이고 행사 당시에 자기 주식의 시가는 입금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현금을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500만 원과 100만 원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인건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인건비로 준 거니까 송금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금 똑같고 자기 주식 없어진 거 똑같고 다 IS 계정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자부종을 했다면 그것만 송금 산입 기타로 하는 세무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말이 많았었어요. 그 전에 그냥 규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그거를 행사 가격과 시가 차이 나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주식을 교부해 주든 그 주식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주든 순간에 그렇죠? 그때 이 주식 매수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이 나는 금액을 송금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뭘로 집어넣어야 될지가 애매했던 거죠. 여기를 뭘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죠. 뭔가 200만 원이 더 들어와야 되지만 아구가 맞는데 그 200만 원 뭘로 집어넣을 거냐? 이게 아구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 아구가 안 맞으니까 세무조정 하는 것도 이게 그냥 어거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세무조정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딱 아구가 맞죠? 근데 자기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하고 그 자기주식의 그렇죠 시가 행사단지의 시가만큼은 현금 들어온 걸로 보겠다. 입금으로 하겠다. 시가만큼 현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들어온 거니까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인건비 준 걸로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부랑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구가 딱 맞죠. 그렇게 해서 양도금액 산정 기준을 보완해서 과세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세법상의 분계를 봤을 때 말이 딱 아구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 문제로만 나올 거예요. 세무적 문제로는 나오지 않을 건데 이제 말 문제로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기 기준 한국책대 국제기 기준 1117호에 따르면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과 보험 부채를 어떻게 이직할 거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이제 보험 수익 어떻게 이직할 거냐. 요거는 이제 한국책대 국제기준 1117호에 따르면 국제기준을 그대로 수용을 하거든요. 이제 보험회사의 보험 수익은 얘네들은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하겠다. 회계학에서 국제기준에서. 그리고 보험 부채. 보험회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험금을 줘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예상을 다 하는 거죠. 나중에 얼마만큼의 보험금이 지출이 될 것이다 다 예상하고 그거를 할인율로 나눠가지고 그 현재 가치를 보험 부채로 하겠다는 거죠. 요게 국제기준 1117호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보험회사의 보험 수익과 보험 부채는 이런 식으로 인식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를 회계학에서 보험 수익은 당연히 이제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얘는 당연히 입금이 돼야 되고 보험 부채는 어떻게 되냐면 보험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보험 부채가 더 증가했어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험 부채가 더 증가를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뭐가 그렇죠 송금이 돼야 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험 부채가 감소가 됐어요. 여러 가지 걸로 계산해 봤더니 보험 부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게 되면은 보험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입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회계학에서는 이거를 수익으로 처리할 것이고 보험 부채가 증가된 거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고 보험 부채가 감소가 된 거는 이걸 수익으로 또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세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 중에 지금 여기 보험 부채, 그 보험 부채를 책임 준비금이라고 표현한 건 보험회사의 보험 부채, 보험회사의 보험 부채, 국제 기준에 따른 보험 부채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부채가 감소가 되는 거야? 보험 부채가 감소가 된 거야?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소가 된 거야? 그럼 그 장부에는 수익으로 해놨겠네? 그죠? 세법도 그래 입금을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보험회사의 책임 중인 보험 부채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 감독 회계에 따라 기업회 기준 1117호에 따라서 장부의 수익으로 계산한 거야? 그래 그럼 세법도 입금을 할 거야. 이런 얘기죠. 반대로 보험회사의 보험 부채 책임 중금액 증가가 됐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험 부채가 증가된 거야. 그래서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그걸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한 거야. 보험 부채가 증가되면 그만큼 비용으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법도 뭘로 할 거야? 세법도 그거를 송금으로 할 거야. 아시겠죠? 세법에서도 수익, 입금으로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기업 회계 기준에 대로 회계 처리한 거 있잖아요.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계 기준 1117호를 세법에서 또 그대로 수용한다. 보험 수익은 당연히 보험 수익은 입금이고 보험금 수익이니까 보험료 수입 들어오면 그 다 입금이죠. 그렇죠? 언제 입금으로 할 거냐? 그 귀속 시기는 또 좀 이따 볼 건데요. 귀속 시기는 좀 이따 볼 건데 아무튼 회계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계학 기업 회준에 따라서 수익 장부에 계상하면 세법도 입금을 한다. 기업 회준에 따르면 보험 수익은 발생주에 따라서 장부에 계상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수익으로 하면 세법도 입금을 한다. 보험 부채는 증가하거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보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증가했다면 그만큼 장부에 비용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세법 송금이 되는 거고 보험 부채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장부에 그게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세법도 걔를 입금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안 나와요. 계산 문제로는 안 나오고 말 문제로만 나올 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내용대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국제계 기준의 회계 처리를 세법에서 그대로 수용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보험회사의 손익 귀속 시기. 보험회사 손익 귀속 시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보험회사의 손익 귀속 시기에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받거나 또는 주거나 받은 거는 당연히 입금이 되겠죠. 입금이 되니까 장부에 뭘로 그게 보험으로 받는 거는 보험 수익이죠. 그죠? 그거를 보험 감독 회계 기준 즉 기업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계산한 거야. 그러면 세법도 그 계산한 3년도에 입금으로 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또는 지급한 금액이야. 그건 보험 부채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보험 부채로 계산을 하는 거죠. 보험 부채로 계산하면서 그게 바로 비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급하게 되면 보험 부채가 없어지면서 현금이 나가는 거고 내가 지급하는 금액, 지급하면 비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급하기 전에 그 보험 부채, 그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보험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지급할 때는 현금 나가면서 보험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비용으로 계상이 되는 시점은 보험 부채가 증가가 됐을 때 비용으로 계상하는 거죠. 보험 부채가 감소가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소가 되면 수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험 부채에 대해서 기업 표준에 따라서 수익 비용으로 계상을 했어? 그럼 그 계상하는 사람은 왜 입금 송금을 할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보험회사의 회계 처리 그 방법을 그 기준을 세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당해 계산 부인에서 부당해 계산 부인에서 시가를 산정하는데 그 중에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입니다.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 거냐? 특수관계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하고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그죠?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그게 상장 주식은 그게 시장에서 장 내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특수관계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하고 거래한 금액이거나 제3자하고 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원칙은 장 내에서 거래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시장 장 내에서 거래한 가격, 이게 그냥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 내에서 거래한다 할지라도 상장 주식을 대량 매매하거나 또는 상장 주식인데 장 외에서 거래한 경우, 그때는 뭐를 시가로 할 거냐? 아무리 장 내에서 거래했다 할지라도요, 대량으로 매매를 하거나 장 외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거래할 때도 하루에 주가가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그 거래한 가격이 다 시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그때 당시 그 시간 당시에는 그게 시가니까. 근데 대량 매매를 했거나 장 외에 거래를 하게 되면 마지막 종가 있죠. 그죠? 마지막 종가, 거래일 최종 시세 가격, 종가를 시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거래일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로 하겠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금액으로 하는 건데, 장 외에 거래할 때는 요거를 시가로 하는 거고, 장 내에서 거래를 했다 할지라도 대량 매매라면 요거를 시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량 매매나 장외 거래를 했을 때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면,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다는 것은 최대 주주가 바뀌어 버렸거나 또는 최대 주주는 안 바뀌었지만 최대 주주들 간에 주식을 주고받아 가지고 1% 이상 지분이 변동이 된 거를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는 요 최종 시세 가격 종가 있죠. 여기에 2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합니다. 20%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런데 단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다만 해당 주식이 상증세법에 따라서 할증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주식이라면 그거거든요. 상증세법 시행령 53조 8항에 해당하는 주식.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20% 할증하거든요. 근데 상증세법에서 아무리 최대 주주라 할지라도 다음의 주식들은 할증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여기서도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할증을 하는데 단 아무리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제외, 즉 할증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할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증세법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거 3개만. 중소기업 주식이거나 중견기업인데 이번에 이게 개정된 거거든요. 원래 중견기업은 할증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견기업 할증 안 하기로 했어요. 다만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매출액, 여기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얘네들도 할증 안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그러한 법인도 할증하지 않거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할증하지 않는 법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하고 3년 동안 결손이 계속 발생한 법인하고는 할증 안 했거든요. 거기에 상증세법에서 이게 올해 개정돼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대통령이 정하는 중견기업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통령령 시행령 입법여부에서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증세법에서 할증을 하지 아니하는 최대 주주라도 할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할증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요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지금 교재에서 이게 외국납부세 공제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왜냐면 1차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나온다면은 2차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1차에서 나오는 건 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외 원천 소득 대응 비용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외국납세액 한도 초과액에 송금 산입을 허용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무슨 컴퓨터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거 제작해가지고 판매하는, 뭐 게임 판매하는 뭐 그런 회사예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였냐면, 국내에서 60억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국외에서 팔아가지고 국외에서는 지금 40억의 수익 금액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비용은 어디서 그 비용은 처음부터 국내에서 발생했거든요. 50억의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50억의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50억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외국에다가 그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게임에 대해서 외국의 어떤 회사에다가 내가 판권을 판 거거든요. 근데 그 외국에 있는 그 회사에서 나한테 계속 그 판매되는 거에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수익을 나한테 보내는 거죠. 이제 그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직접 외국에다가 지점을 설치한 게 아니에요. 국외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게임에 대한 판권을 외국에 있는 뭐 어떤 회사에다가 판 거죠. 그래서 판매된 거에 일정 퍼센테이지를 내가 수익으로 먹기로 하고요. 그 일종의 여기서 이제 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겁니다. 사용소득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모든 그 게임의 개발 비용은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거죠. 여기는 그 판권만 판 거니까. 그래서 내가 뭐 지점이 있어야지만 뭐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점이 여기 없어요. 얘한테 그냥 판권을 넘겨주고 그거에 판매된 거에 일정 퍼센테이지를 사용료 소득으로 이렇게 받기로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에서도 지금 40억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요. 이쪽 나라의 세율은 지금 30%예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12원의 세금을 낸 거죠. 직접 낸 겁니다. 외국의 이쪽에 세율은 30%, 12원을 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지금 내국법이니까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국내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이 수익이 여기다 이제 합해지는 거고, 이렇게. 100에다 50 빼니까 소득이 50이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율이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쪽 나라는 30%, 우리나라는 2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10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얼마를 할 거냐? 외국에서 지금 납부한 세액이 12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외국납부세액 12원이고, 자,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한도. 자, 한도는 산출세액 10억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과세표준 50억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외 원천소득 40억, 이렇게, 그렇죠?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80%니까 8원이 한도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납부세 공제를 얼마를 받았냐면 이렇게 8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2원인데 8원이 한도가 돼가지고 외국납부세 공제에 8원을 지금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OECD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지금 여기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 50원이잖아. 50원인데 사실은 이 국외 원천 소득 이거 40원도 이 제품 게임 개발을 했기 때문에 40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가를 국내와 외국의 나름대로 배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원가를 얘하고 여기에 배분하라는 거죠. OECD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야. 아니, 이 50원은 국내에서 발생했지만 생각을 해봐라. 이 국외 원천소득도 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야.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를 국내와 해외에 배분하라고 돼 있었어요. 배분을 해라. 배분하게 되면 국내 거는 25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국내 건 25고 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도 25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25원은 여기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국외에 여기에 지점, 즉 여기에 사업장이 따로 있으면은 실제로 그 25원을 국외에 있는 이 사업장의 비용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국외에 있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외에 있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봐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여기 있는 세금을 그만큼 덜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뿌리라는 거죠. 세금 어차피 여기 있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외국 세금은. 어차피 근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세금을 내긴 내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낸 세금 자체를 줄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는 국외 사업장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분만 여기 국외 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만 얼마인지만 계산해 본 거지 실제로 이쪽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이쪽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그대로 12원을 낸 거죠. 실제로 배분을 했다면 40원에서 25원 빼 15원에 30% 해가지고 4.5원만 세금을 냈을 텐데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겠다? 근데 사업장이 없으니까 배분만 한 거지 실제 여기 소득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그냥 그대로 12원을 냈는데 다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2019년도에 그렇게 배분을 하라고 했는데 배분을 못했다면 그러면 그 25원 국외 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이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이걸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 아무튼 그 대응 비용을 계산해서 그 대응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외국 납부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 그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한도 초과가 얼마 발생했어요? 한도 초과 지금 사원은 10년간 2월 되는 거죠. 10년간 2월에서 그 다음 연도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2월 해가지고 2월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2월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대응비용이라는 개념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잘못 들어왔어요, 법이. 실제로 여기에다 대응을 시키라는 건데 여기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대응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 대응 비용을 이쪽으로 배분을 실질적으로는 못 하면서 한도 계산할 때만 얘를 40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 대응 비용을 차감한 금액 여기서 실제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빼진 않고 여기서만 뺀 거예요. 여기서만 뺀 거예요. 여기서만 뺀 금액을 국외 원천소득을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뺐어야 되는데 실제로 40원에서 25원을 뺀 남은 금액만 외국 납부세액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사업장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40원 때문에 세금 낸 거고 한도 계산할 때만 이거에 대응되는 비용을 국외 원천소득 금액 계산할 때 여기서 차감해 버린 거예요. 그 한도가 줄어버리잖아요.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15원이니까 그죠? 한도가 얼마 되는 거죠? 15원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5원인가요? 5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도가 5원. 8원이 아니라 5원이 돼버리는 거죠. 한도가. 그쵸? 아닌가? 3원인가? 3원. 한도가 3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도 초과가 얼마 발생하는 거냐면 한도 초과가 지금 9원이나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원래 한도는 이거였었잖아요. 이게 대응 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면 원래 한도는 8원이었으니까 한도 초과가 4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9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2019년도에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대응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하면서
여기 한도 계산할 때만 대응 비용을 여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럼 한도 초과가 9원 나왔는데 또 어떻게 됐다?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도 초과 9원 중에서 예전처럼 그냥 10원 곱하기 50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면 이게 8원 될 거 아닙니까? 8원과 12원의 차이인 4원은 10년, 예전처럼 10년간 2월 공제하고 그럼 9원 중에 4원을 뺀 나머지 5원. 그 나머지 5원은 결국에는 뭐냐면 10원 곱하기 50분의 여기 25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50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8원이 되는 거니까 차이나는 금액이 4원이 되고 얘를 뺀 5원은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인 거죠. 그쵸? 이 대응 비용에 해당되는 한도 초과분. 걔는 2월 되지 않는다. 골 때리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는 겁니까? 실제로 예전처럼 실제로 낸 금액이 12원이고요. 여기서 25원을 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배분만 그러니까 OECD는 실제로 배분하고 여기서 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빼려고 봤더니 여기 뭐가 없어요? 사업장이 없어요. 사업장이 없으면 내 사업장이 없다면 비용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는 금액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 사업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그걸 빼게 해버렸네. 여기서 실제로는 빠지지 않으니까 맞반세는 12원이고 그러면서 대응 비용을 이거 국외 원천소득 이 산식 계산할 때 국외 원천소득 계산할 때 여기서 또 빼버렸네. 안 뺐었었는데 원래 2018년도까지는. 그러면 한도가 8원이 되는 거니까 8원까지는 외국납세 공제가 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4원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됐는데 2019년도에 여기 한도 계산할 때 이걸 여기서 못 빼더라도 여기서는 빼게 해버렸네. 그러면은 외국납세 공제가 한도에 걸려가지고 3원밖에 안 되네. 한도 초과 9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옛날 한도 초과에 해당되는 금액만 10년간 2월 공제를 하게 해버렸네. 아무튼 골 때리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25원으로 인한 한도 초과 5원은 아예 2월이 안 되게 만들었네. 그러니 이 외국에 지금 진출하는 이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에서 세금을 줄이지도 못하고 한도가 확 줄어들고 그런데 한도 초과되는 금액을 2월에도 공제도 못 받고 한도 초과된 금액 중에서 그 25원으로 인한 한도 초과 금액은 2월도 아예 안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기본서하고 세무에게 적혀는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설명 안 드렸죠. 잘못 만들어진 규정이고 골 때린 규정이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개정됐느냐? 그럼 누가 이게 다국적 기업처럼 어떻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돈을 벌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다 보면 외국에서 세금 낸 것도 있고 실제로 세금 낸 금액이 10원이었는데 한도를 이렇게 확 줄여버리면 어떡해요? 그 한도 초과된 금액 2월 공제도 안 시켜주면 어떡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잘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OECD의 그 취지를 잘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요. 이 5원 있잖아요. 그 대응 비용 때문에 발생한 한도 초과 부분. 전체 한도 초과 부분 중에서 그 대응 비용으로 인한 한도 초과 부분이 있죠. 한도 초과 금액은 10년간 2월 공제는 하지 않고요. 바로 한도 초과된 바로 다음 사업연도에 바로 송금 산입해버립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얘는 바로 다음 이거 예전에 한도 있잖아요. 예전에 한도 계산했을 때 한도 초과 금액인 4원은 여전히 10년간 2월 공제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대응 비용 때문에 발생한 한도 초과 금액은 2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었어요. 이거를 이 5원은 바로 다음 사업연도에 송금산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다.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1차에서 이게 말문제로 나온다. 말문제로 나오면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대응 비용.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대응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사실은 한도를 계산할 때만 여기서 고려하게 돼버린 거죠. 원래는 실제로 외국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 수익과 대응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여기다 뿌려야 되는데 여기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장이 없는 거예요. 국외에. 그럼 이제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도 계산할 때만 여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기 그 비용이 여기에 배분이 실제로 돼버리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외국 납부세액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줄지도 않았는데 한도만 줄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잘못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한도 초과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2월에서 공제하면 그것도 오케이가 될 텐데 그중에 예전에 한도 금액 계산했을 때의 그때 한도 초과만 10년간 2월 공제되고 그 25원 그 대응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대응 비용으로 인한 한도 초과 금액 5원 그 25원으로 인한 금액 5원 9원 중에 뺀 나머지 5원 이거는 아예 2월도 안 시켜줬더라. 완전히 잘못 만든 규정이더라. 그래서 이게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거 다음 사면도에 바로 소름 산입해줄게. 다음 사면도에 그 국외 원천 소득의 국내 대응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계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대응 비용. 그게 저기 사례에서 5원이잖아요. 그게 아예 2월 10년간 2월 공제 자체가 불가하게 됐는데 2월 해가지고 외국납세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2월 해가지고 다음 3년도에 바로 송금으로 산입해버리겠다는 거죠. 다음 3년도 과표가 줄어들어서 세금, 세제 혜택을 내년도에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10년간 2월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바로 송금 산입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2차 시험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 1차에서는 국내 원천 소득과 대응되는 국내 비용.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한도 초과 금액은 2월 공제는 안 되는 거고 2월에가 10년간 2월 해가지고 공제되는 건 아니고 그 한도 초과 안에 한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에 바로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납세 공제 합리화. 그동안 잘못됐었던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법인세 납세자 이거 몰라도 됩니다. 됐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을 받았는데 근데 그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데 공급자가 세금에서 발급을 안 하면 거래 사실 확인 요청해가지고 확인돼서 통지서 날라오면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게 기준 금액이 이제 1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매입자가 면세 사업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일 수 있잖아요. 원래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면세 사업자로부터 내가 물건을 매입했어요. 나도 사업자인데 근데 그 면세 사업자가 나한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 매입자가 거래사실 확인 요청해서 통지 받아가지고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죠. 이것도 개인세법 특강 때 얘기했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데 그게 금액 자체가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었거든요. 절차 및 발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에서 5만 원. 그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1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으로. 매입자 발행 계산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얘도 공급가액 5만 원 이상으로. 공급 가액의 과액 5만 원 이상. 그리고 발행 절차는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액만 시행령에서 나온다는 이 금액이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법별 정리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나온 거 국기법이랑 법인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증세법 이쪽도 시행령 입법 예고된 부분 추가로 저번에 개정세법 특강한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받는 자료는 저번에 그 개정세법 특강한 거에다가 중간중간에 그 순서에 맞춰서 시행령 입법 예고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표를 100페이지가 좀 넘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랑 그다음에 상증세법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 공부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세무사 1차 시험에만 관계가 있는 국진국조조처 얘는 법이랑 시행령 다 한꺼번에 그때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